안녕하세요. 네, 이수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자꾸 만나는 기간을 멀리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학교 당국에서는 2주간을 다시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때나 뵙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함께 나눌 내용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5주차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서비스 전달 체계가 뭔가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전달 체계 구축 원칙인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구조 기능적인 측면에서 운영 주체별 측면에서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강의는 한 25분 정도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강의 기간이 길어지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고요. 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 삽이라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전달 체계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이제 공적 전달 체계를 보는데 일단 수혜 대상자들에게 이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은 민간 전달 체계를 통해서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다. 민간 전달 체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설에 입소를 해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를 전달받는 것은 이제 공적 전달 체계라 그러는데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죠. 또 어떤 때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도 있고 노동부가 될 수도 있고 교육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사회복지라는 거 보건복지부 쪽으로 생각하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그 다음은 시, 군구, 마지막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적 전달 체계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시하게 되고 그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공적 전달 체계를 먼저 보면 중앙정부 조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조직의 기능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정책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실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주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 법인 및 시설, 단체를 총괄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법령과 사회복지사 협회와 함께 자격제도를 손을 보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 또 양극화, 민생 관련된 그런 종합 대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책실이고요. 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도 조정한 이런 업무도 하고 또 관련 이제 법과 연관이 된 그런 이제 국민기초생활기본법도 여러분 이제 이곳에 다루게 되고요.
또 의료급여 제도라든지 지역사회복지를 계획을 수료 평가하는 일, 또 지자체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지원 업무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공동모금 제도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또 여기에 국민연금 제도도 이 사회복지정책실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기초노령연금 제도 관리도 사회복지정책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이 사회복지정책실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정책 밑에는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복지서비스정책관 이렇게 해서 편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중앙정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있는데 중앙정부에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책국이 있죠. 근데 이 정책국에서 조금 인구정책실이 있고요.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 이렇게 또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주로 다루고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문제를 어떻게 조사 연구하고 대외 협력 및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인구 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하는 일도 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국에서 다루고요. 노인에 관련된 정책, 여성 정책 또 이곳에서 다루고요. 결혼 중개업도 하고요.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도 이곳에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쪽에서 한다. 그런가 하면 다문화 가족 관련 또 한부모, 미혼모, 위기가정 지원 이런 업무를 다루는 이제 중앙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장애인 정책국이 있거든요. 이 장애인 정책국에서는 장애인 복지, 장애인 재활, 장애인 소득 보장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아동 청소년 정책실 밑에 아동 청소년 활동 정책관과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관이 나누어져서 이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중앙정부로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가 지방정부로 내려가게 되죠. 지방자치단체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역주민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포함해서 문화, 고용, 생활체육, 안전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 지방단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역주민 통합 서비스를 해서 그 범주를 보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구직자 여성 이렇게 나누어져서 업무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접근 체계로 이루어지는 이걸 수요자 중심의 접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역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또 효과적인 공공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일도 하고요. 서비스 집행 과정 및 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간의 연계 이게 필요하다.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 부처마다 시행되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 중복 문제 부분 같은 걸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러죠. 특정 대상을 해서 어떤 업무는 여성가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대상이지만 또 어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야는 교육부까지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연계를 해야 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민간 서비스 제공 주체 간에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공과 민간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이런 거 통합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서비스 체계 추진 원칙을 보면 지역 단위에서 편리한 종합서비스 제공 원칙이 있죠. 그래서 민간 협력을 통한 자원 제공 효과의 극대화, 또 기존 인력의 효과성 활용 이런 측면이 있고요.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 그 산하의 주민지원행정과 주민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이제 편제가 마련됐고 이런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는 민간 부분의 참여 체제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 서비스 민관 협의체로는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영유아분과 아동 청소년분과 중장년 구직분과 여성분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협의회를 통해서 노인 서비스분과 장애인 서비스분과 영유아 서비스분과 아동 청소년 서비스분과 중장년 서비스분과 여성 서비스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분과별 간사를 두고 있고요.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업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서비스 분 같은 노인 서비스에 관계 있는 복지, 보건, 고용, 체육 관련 기관, 기업, 노조, 종교기관 등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 특별히 이제 종교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어느 분과든지. 그래서 지역 주민협의회 구성 체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복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여러분이 행정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 분야에 있다가 조금 이제 중간 간부가 되면 이제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의 참여 체제 구축을 하는데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을 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를 확립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고 민간 참여 실질화와 지역 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 공적 전달 체계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하달식의 수직식 체계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인데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수요자 중심의 어떤 행정을 할 수는 없을까? 서비스 통합성이 결여가 되고 행정 단위 체계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 일반 행정 체계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느꼈던 거거든요. 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는 것. 그리고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독자적 전달 체계가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좀 약해지는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이제 현상도 있다. 상급자인 일반 행정 공무원의 사회복지는 이해 부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복지사무소가 돼가지고 복지를 공부한 분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상하 아르위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회복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냥 위에 동장님이 있고 팀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복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요 일반 행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사회 담당 업무를 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제 단점도 있었죠. 자, 문제점도 있다는.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으시면 일단 상호 보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이게 수직적인 것에 수평적이고 좀 협동적인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서비스 전달하고 수혜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 계층 그 단계 수를 줄이고 통제 등을 좀 완화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런 이제 전문직들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뭐 수평적 관계도 좋지만 수직적 관계도 이루어져서 좀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원의 활동을 좀 강화시켜서 그 단체라든지 조직을 아니면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달 체계 현황을 보면 민간 사회복지 조직을 분류를 해보면 일단 사회복지 방법론에 있어서 금품을 지급하고 개별 사회사업을 하고 집단 사회사업이 종합복지를 하거든요. 서비스의 직간접성에 대해서는 직접 서비스 조직과 간접 서비스 조직을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제공 장소 면에 있어도 수혜자 거주 여부를 통해서 이게 이용시설인가 수용시설인가 실천론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 그 대상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 유지 여부라든지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또 가족복지, 아동복지 또 신체 장애인 복지 조직을 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성인범죄 조직, 집단활동 서비스 조직,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산업복지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 조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시도협의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 협회도 있어요. 시도지회도 있고 그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사지요. 공동모금회도 있어요. 시도 지역 모금회도 있고요. 사회복지관 협회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복지관 협회도 있고 실제 활동은 사회복지관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협회 이런 것들은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수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전달받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복지협회를 보겠어요. 이곳에서는 일단 조사, 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는 일도 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 훈련도 맡아서 하고 그 복지사의 복리 증진에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또 이 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국제사회복지단체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 협력하고 그런가 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간헐물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까지 하고요. 시도 사회복지협의 업무 지원 및 협력 증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학위와 학위 취득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증명서 또 학위 졸업 증명서 여러분 개인 신분 확인서 그럼 성적 증명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 과목을 다 이수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신청을 하면 한 2주간 이내에 국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 그 협의회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이제 전달받게 되는 거죠.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는 좀 더 할게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인데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요. 주민의 성장과 자립은 종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통합 매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보호사업,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복지관에 보면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있어요. 일단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활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이 8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특별히 특정 지역에는 노인복지관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주거시설, 여가복지시설, 보호전문기관,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이제 관장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복지관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형태인데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그래서 이쪽 분야는 사회복지사도 활동하지만 이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교육을 받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있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똘해서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제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소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사적 전달 체계 문제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협의 조정 연락 기능이 좀 결핍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운영 관련 네트워크가 좀 미비되어 있다. 협의회 직원의 전문성 결핍으로 연구 능력이 좀 부족하다. 지방 조직과 유기적인 협조가 좀 부족하고 리더십 부재다. 이런 것이 단점으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